않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 두두두.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언제나 같은 소리를 내고 있는 꽁치. 아니, 녹음해 놓을까봐요. 네, 잘 지내셨나요? 슬슬 백신을 주변에서 맞고 있어요. 진짜? 네, 우와. 저희 부모님도 이제 예약을 하셨고, 그치. 자녀 백신도 막 사람들이 맞기 시작해가지고 뭔가 괜히 설레더라고요. 정말 끝나는 것일까? 이 사태가. 네. 그런 것인가? 우리의 줌 녹음도 끝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과연. 있습니다. 아요. 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세우고요. 미장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무서운 것과 스릴러를 좋아하는 창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맨스와 판타지 좋아하는 꽁치리입니다. 댓글 읽어볼게요. 댓글 되게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또 즐겁습니다. 까날님이 아카데미상 수상작 영화 추천 그거 들으시고 프라믹싱 영 우먼은 찜했다고 하시네요. 오! 그리고 그 단편 애니메이션상 수상한 걸 추천을 해주셨어요.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이라는 작품이라는데, 그리고 단편 영화상을 수상한 낯설고 먼이라는 영화도 넷플릭스 오리지널에 있대요. 근데 아직 공개가 안 되었다고 하는군요, 한국에서는. 네, 빨리 공개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카데미가 원래 넷플릭스 영화를 수상 후보에 넣냐 맞냐 이거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언젠가 아카데미가 선택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특집을 만들어도 재밌겠다고 오. 제안을 해주셨네요. 그러면서 까날님은 클라우스라는 이게 애니메이션 작품인데 클라우스를 추천해주고 가셨습니다. 이거 봤는데 좀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봤는데 끝까지 안 봤어요. 이게 약간 그 산타의 기원 맞아.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되게 저는 잘 봤어요. 그 약간은 무심한 듯 님께서 저 이분 너무 좋은데 출첵을 하고 가세요. 맞아. 출첵 이렇게. 네, 언제나 두둥하면서 출첵을 하고 가시는데 이 출첵 댓글 저희 너무 좋아요. 맞아. 어떤 분들이 들으시는지 알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계속 출첵 댓글 달아주세요. 좋다. 그리고 넘버 917님 우먼인 윈도 리뷰한 편에 1000캐시를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넘버 917님이 그 여성 원탑 스릴러에도 1000캐시 후원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야. 그리고 오랜만에 팟캐스트에 리뷰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소개하려고요. 오. 아이디가 한 번만 말할 거니까 잘 들어 님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야. 두근두근. 잘 들어. 알겠습니다. 예. 네. 제목 잘 때 들어요. 어이구. 잘 때 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틀어놓으면 잠이 잘 와요. 아유, 칭찬일까? 저도 우리 편집한 거 들어볼 때 가끔 자기 전에 들을 때 있거든요. 저 잠이 와요. 왠진 모르겠어요. 진짜? 네,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팟캐스트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이 오는 팟캐스트. 댓글은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주 사소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큰 변화는 아니고 저희가 원래는 저희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구글에서 와플릭스를 치면 뭐가 잘 안 나왔어요, 사실. 근데 이제는 구글에서 와플릭스 팟캐스트를 치면 저희의 팟캐스트를 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으실 수 있는 플랫폼을 조금 늘렸어요. 저희가 원래 팟빵이랑 팟캐스트랑 그리고 유튜브에 통으로 그냥 올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파티라는 플랫폼에도 추가를 하기 시작해서 파티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저희 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주시고요. 댓글 아직 없는데 파티 유저분들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화는 무엇을 하기로 했냐면은 저희가 뭘 볼지 결정하려는 그 시기에 볼만한 신작이 없었어요. 뭘 봐야 재밌을까 하다가 저희가 그 백화 설문할 때
여러분들이 좀 우리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그 리스트를 저희 늘 가슴속에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꺼내봤어요. 어느 분께서 추천해주신 화이트 타이거라는 영화를 보고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번 아카데미 각색상에 노미네이트가 됐었어요. 원작 소설이 있었는데 뭐 수상은 하지 못했고 되게 좋은 영화라고 이제 알 수 있는 라민 바흐러니 감독이고 인도계 미국인인가 봐요. 인도를 다루긴 하는데 미국 영화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가가 약간 좀 인도판 기생충이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 영화더라고요.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인도에 살고 있는 발람이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이 어려서 되게 머리가 좋고 좀 장학금을 받으면서 되게 막 수도에 있는 막 델리에 있는 학교에 좋은 학교에도 막 갈 수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하고 가족들도 약간 너 그런 데 가서 뭐하냐 돈이나 벌어라 가업을 이어라 막 이런 식으로 반대해서 못 갔고 결국 이제 약간 변변찮은 가업을 이어야 하는 그런 운명인 듯 했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조금 야심이 있는 친구여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발람에게 너는 약간 화이트 타이거 같은 사람이다. 화이트 타이거가 뭐냐면은 한 세대에 딱 한 마리만 태어나는 그러니까 완전 하얀 호랑이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약간 야심이 있어가지고 좀 가족들을 떠나서 아니면 가족들과 다르게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이런 꿈이 있는 친구예요. 발람이 사는 지역의 지주 같은 그런 높은 사람들, 계급이 높은 사람들, 그 집에 운전기사가 되기로 이제 결심을 해요. 운전을 못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막 운전도 배워가지고 결국 이제 운전기사가 돼가지고 부자가 될 꿈에 이제 꾸면서 다양한 사건들이 펼쳐지게 되는 영화인데요. 이게 예고편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약간 이미 성공한 듯한 모습이 나오기도 해요. 되게 좀 멋있게 막 나오는데 부자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지 이제 궁금하게 만드는 예고편이었고요. 그렇게 궁금함을 안고 봤습니다. 일단 어떻게들 보셨는지 재생집 나가기를 먼저 하고 얘기를 나눠볼게요. 꽁치부터 해주세요. 전 재생입니다. 당연히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 저는 인도 영화라고 하면은 그 끝에 춤추는 맞아. 거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되게 좀 밝고 긍정적이고 재밌는 그런 느낌의 인도 영화만 알고 있었는데 약간 다큐 느낌도 저는 살짝 느꼈고 인도라는 낯선 사회의 이야기를 저한테 되게 좀 새롭게 보여준 측면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재생. 저도 재생이에요. 저도 약간 지금 꽁치 말이랑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다크해서 놀랐고요. 맞아. 어쨌든 다크해서 제가 놀랐어. 생각하지 않았던 전개라서 조금 놀랐고 되게 섬세하더라고요, 연출이. 그래서 그거 맞아. 따라가느라고 되게 저는 긴 러닝 타임임에도 불구하고 지루함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잘 봤었고 추천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생입니다. 저는 찜이랑 나가기를 고민했거든요. 어, 근데 만약 두 분 중에 찜이 있었으면 그냥 나가기를 하려고 했는데 두 분 다 되게 좋게 재생을 하셨으니 그냥 찜 하겠습니다. 사실 나가기까지의 영화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나가기에 가까운 찜을 하게 된 이유는 오히려 재밌는 게 이유가 너무 반대라서 재밌어요. 저는 별로 새로운 게 없었다, 나한테. 그래서 찜이다, 입니다. 보는 내내 그 슬럼독 밀리어네어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뭔가 인도의 그 처참한 빈부격차나 카스트 제도를 그 영화로 저는 좀 이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고, 두 번째로 그 행복까지 30일이라는 인도의 또 아이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봤어서 그런지 크게 이렇게 온 거는 없었고, 하지만 뭐 지루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았고, 그냥 끝까지는 쭉 볼 수 있었던 그런 영화여서 찜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인도 영화를 많이 보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기껏해야 뭐 단갈 이런 되게 유쾌하고 정말 노래 많이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물론 인도 영화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카스트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너무 이제 뿌리 깊게 이제 있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 영화는 생각보다 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더라고요. 그냥 내가 외국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막 카스트 나쁜 거고, 막 누구는 악이고, 막 이런 식으로만 결정될 게 아니라 되게 주인공이 저한테 되게 놀라운 선택을 했었어가지고 신선했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어쨌든 우리는 인도인이 아니고 그런 문화에서 살아오진 않았지만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는 좀 되게 신선하게 느꼈을 포인트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지. 이 영화가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카스트 제도는 진짜 아까 세우가 말한 것처럼 빼놓을 수가 없는 그 인도의 어떤 정체성 같은 거잖아요. 사실 꼬리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차별, 그리고 뭐 빈부격차, 뭐 문화 차이,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의 인도 영화에서 잘 그려졌었는데 이렇게 하인이라는 키워드를 좀 깊게 가지고 파고든 영화는 저도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인이라는 키워드로 계속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닭장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뭐 가족들을 되게 죽일 수 있고 진짜 해할 수 있다라는 진짜 무슨 갱스터 같은 그런 배경이라던가 하인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이제 완전 체화해서 살다 보면은 꿈이 어떻게 보면 하인이 되는 좋은 하인, 뭐 좋은 집에 가는 하인이 될 수 있는 사실 처음에 얘도 그랬잖아요, 발람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보여줘서 그거는 되게 저는 재밌었어요, 처음에. 저는 이 영화에서 그 주인을 죽이잖아요, 마침내 발람이. 그 죽이고 나서부터는 좀 맥이 빠졌는데 죽이기 전까지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되게 창마가 말했던 그 닭장의 닭 비유도 너무 잠깐 무릎을 탁 치면서 공감했고, 그리고 또 카스트 제도 플러스 자본주의의 그 영향, 그거 두 가지를 저는 붙인 게 되게 흥미로웠는데, 발람도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도에는 1600개였나? 카스트 제도가 뭐 아무튼 뭐 무슨 1000 몇 개, 뭐 그 정도로 많은데 지금은 딱 2개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어떤 나라라는 네이밍은 붙어 있지만 그 안에서 카스트 제도가 얼마나 심각한 그 자본가와 비자본가의 계급을 나눠줘서 카스트 제도라는 것과 되게 또 복잡하게 얽히면서 얼마나 사람을 옴싹달싹 못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것도 자유의지로. 이런 포인트를 되게 섬세하게 잡아낸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게 계속 이 내레이션이 중국의 총리한테 보내는 걸로 흘러가잖아요. 그것도 되게 생각해보직한 설정인 거예요. 그래서 왜 발람은 중국 총리한테 편지를 쓰는 걸로 이 이야기를 전개했을까? 이런 거 생각해보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 계속 궁금했어. 왜 하필 중국이었을까? 그리고 계속 중국과 인도가 되게 그 다음이 될 거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데 이걸 만든 사람은 또 인도계 미국인이고 뭘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던져주더라고요. 맞아. 그거 생각해보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과거의 인도의 제도를 비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자본주의 그리고 이 자본주의가 나아가게 되는 어떤 세계 패권에 대한 그런 이야기까지 연결이 계속 펼쳐지고 있잖아요. 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계속 하게 만들었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고 그리고 막 처음부터도 이제 백인 남성의 시대는 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결국 인종이랑도 연결이 되고 막 이렇게 나아가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연결해서 원래 발람이 처음 운전기사가 될 때는 하인으로서 운전기사가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발람이 운영하는 그 회사의 운전기사들은 정말 고용된 사람으로서 끝나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맞아. 뭔가 그 운전기사들은 처음에 발람처럼 고분고분하지 않고 뭔가 되게 좀 멋지게 서가지고 그리고 여러 명이 서서 다수가 되어서 끝나는 결말이 조금 재밌더라고요. 나는 그게 너무 사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특이했는데 당당하게 서 있는 그 장면이 조금 저한테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발람이 옛날에 어떤 구시대적인 하인이나 뭐 카스트 제도에서는 벗어나서 어떤 당당한 마치 실리콘밸리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사용자가 됐지만 진짜 발람이 딱 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 플랫폼 노동이잖아요. 요즘 진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그 실리콘밸리에서부터 유구하게 지금 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플랫폼 노동? 막 소송 같은 것도 진짜 많이 걸리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서도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가는 그 플랫폼 노동을 뭔가 화이트 타이거 드라이버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니까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재밌는 거예요.
특히나 이 감독은 또 미국인이잖아요. 얼마나 그 플랫폼 노동이 일상화된 곳에서 살고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운영하는 발람의 모습, 그리고 마치 그 소속돼 있는 기사들이 되게 당당한 표정을 짙게 연출한 그 끝이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 그래서 끝나고서도 저는 거기서 영화가 끝날 줄 몰랐거든요.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아, 너무 재밌었어요, 그 장면이. 네, 저는 약간 그 당당하게 끝나는 그 느낌이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마지막 장면에서 발람의 그 기사들이 마치 발람이 그러했듯 닭장을 벗어날 다음 닭드림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렇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이게 왜냐면 이게 아무리 당당한 표정을 짓고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되게 투명하게 그들이 이미 닭장을 벗어난 닭으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명백하게 피고용주 상태였고 그 영화의 그 앞부분도 이 기사들은 되게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그냥 직원이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노동자야 그냥. 그래, 게다가 무슨 고용 안정성도 안 좋을 거란 말이야. 그래. 그리고 이 아웃소싱이라는 이 사업 그럼. 구조라던가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 당당한 표정의 기사들이 닭장을 나온 닭으로서의 반란 같은 위치는 절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들도 만약에 닭장을 탈출한다는 거는 이제 뭐 발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발람의 뚝배기가 깨지나 이제?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 그러니까 이 감독은 어디까지 이 뭐랄까 전복이라고 해야 되나? 이 아랫사람이 약자가 강자를 뒤집는 이 전복을 어디까지 긍정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재밌었어요. 네, 그게 재밌지 않아요? 그 발람이 편지를 쓰는 방식이고 자기가 해왔던 어떤 범죄나 이런 것도 되게 합리화를 시켜서 좀 정당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자기가 하는 사업은 우리 지주들이 했던 것들과 다르고 나는 뭐 되게 잘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다 여러분이 말해주신 대로 문제가 많잖아요. 그 사업들이. 그리고 끝도 사실 찝찝하게 끝난 거긴 해요. 그 결말이 멋있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뭐 운전기사가 사람 죽이는 장면도 나오는데 죽은 유족의 자식을 자기가 다시 운전기사로 데려온다거나 그걸 책임진다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나 뭐 돈으로 그냥 좀 뭐 하는 거나 뭐 실제로 요새 플랫폼 운영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들 하는 세상이니까 그냥 그런 거를 나타낸 게 아닌가 생각은 했었죠. 그래서 마냥 이 운전기사들이 정말 멋있다 이런 끝이라기보다는 뭔가 더 다크한 결말인 거죠. 생각할 거리가 좀 있는. 맞아. 그런 면에서 좀 재밌었어요. 그런 면에서 기생충이 생각이 나기는 나더라고요. 그 되게 명확하게 선과 악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들을 보여준 게 그리고 약간 비유라는 것도 그렇고 물론 기생충이 훨씬 더 비유적으로는 저는 훨씬 더 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기생충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좀 됐었어요. 기생충이랑 좀 다르다고 생각했던 거는 기생충에서는 명확히 이성균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송강호가 약간 뭐 분노라던가 아무튼 뭐 그런 감정들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그 사람과 에피소드도 여러 개 있었고 근데 뭔가 발람은 따지고 보면 아쇼크보다는 다른 지주 뭐 형이라던가 그 지주한테 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죽여놓고 사실 죽을 만한 사람 아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뭔가 발람이 분노를 표한 게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는 식으로 좀 나와서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뭔가 자기가 정말 이 아쇼크한테 이 사람을 진짜 죽이고 싶다라는 이런 분노가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나보다 계급이 높은 어떤 누군가 이런 식으로 좀 대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놀랐어요, 저는. 죽일 줄은 몰랐거든, 진짜로. 근데 막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뭐 여기서 계급을 정확한 대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벗어나는 게 범죄 아니면 정치였나? 맞아. 그래서 그 정치는 이제 그 빈민에서 시작했던 사회주의 여성 그 정치인을 계속 보여줬던 것 같고 결국은 발람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았을 테니 가장 옆에 큰 돈을 들고 있는 사람을 제거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 부분도 맞기는 맞는데 아쇼크가 엄청나게 발람의 적대심이라던가 이런 거를 막 자극하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좋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순수하게 막 그 악인, 막 착취자 이렇게 나오지 않은 게 되게 좋았고 오히려 되게 약간 부드럽게 말하는 듯 하면서 뒤통수 친다던가 되게 아무런 의식 없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약간 그 사람의 계급의식을 드러내는 맞아. 그런 캐릭터였어요. 제가 느끼기엔 아쇼크가. 맞아.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기생충의 이선균 캐릭터랑 겹친다라고 느꼈었고 맞아. 그래서 봉준호든 이 영화 감독이든 뭔가 계급 갈등을 다루는 두 영화였는데 둘 다 어떤 대척점에 있는 상대를 되게 약간 정말 누가 봐도 나쁜 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본가가 아니라 묘하게 이렇게 약간 섞여 들어가면서 뭔가 잘해주는 것 같은데 되게 뿌리 깊이 박혀있는 계급의식이 있어서 성질 긁는 그런 캐릭터를 이렇게 상대 역으로 만든다는 게 저는 되게 재미있었다고 느꼈거든요. 기생충 때도 그랬었고. 아니, 저는 너무 공감을 한 게 뭐냐면 저는 요즘 또 이 사회를 살면서도 많이 느끼는데 나를 대놓고 차별하는 사람보다 앞에서 맞아. 그렇지 않은 척 노력하면서도 되게 위선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나를 차별하거나 배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분노를 하고 있는 맞아. 나날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핑키랑 아숍의 캐릭터 구성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요. 예를 들면 되게 맞아. 인상 깊었던 장면은 핑키와 아숍은 술 먹고 운전을 하다 사람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그 죄를 발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되게 극악무도한 짓을 해놓고서는 고작 시아버지가 발람을 발로 차니까 고작 그 발로 차는 아버지한테 엄청 화를 내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 사람을 죽여놓고 얼마 안 돼서 나타난 핑키가 처음 발람을 이제 마주했을 때 한다는 행동이 그냥 발람을 때리는 시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장면. 이게 저는 딱 이 캐릭터들을 너무너무 잘 설명해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첫째 아들과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 되게 그냥 오히려 투명하게 맞아. 뭔가 나쁜 그냥 악인 같은 느낌이라면 그 아랫세대는 자기가 뭔가 배운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 되게 위선을 떠는 그런 존재들인 거잖아요. 진짜 성찰 반성해야 된다. 진짜 저거를 나의 어떤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 영화가 인도에서 찍혔다는 게 되게 재밌어지는 또 포인트인데 명백하게 그 아버지랑 큰아들은 카스트라는 그 오래된 전통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선을 탁 그어버리잖아요. 당연히 하인들한테는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 근데 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자라온 이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 자본주의 세대의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 그게 다른 거죠. 되게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이 묘한 계급을 더 섬세하게 보여주는 되게 좋은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자본주의는 되게 묘하게 차별해. 그러니까 그래.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고 뭔가 민주주의 아래에서 되게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묘하게 차별하고 그래. 있다니까, 대놓고 맞아. 하지 않아. 그 둘을 보면서 좀 반대로 느꼈는데 이건 개인이 어쩔 수 없다. 개인이 환경을 이길 수는 구조주의자. 없다라고.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환경에 반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저는 이제 핑키보다는 아숍한테 좀 더 재미를 느꼈는데 핑키는 결국 인도를 못 견디고 떠나잖아요. 그 둘 캐릭터 다 인도에 와서 약간 살짝 물드는 듯이 보이다가 핑키는 못 견디고 떠났고 아숍이 계속 남아가지고 이제 약간 혀한테 물들어가지고 점점 정말 그 주인으로서의 모습이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아마 아숍이 그냥 같이 미국으로 떠났으면 그 사람은 또 그냥 미국인처럼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법이든 제도든 이런 게 안 바뀌면은 정말 개인들만 고통받는 게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나부터 좀 잘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진짜 많이 느꼈어요. 발람이 개인으로서 선택한 것이 범죄잖아요. 그게 좀 그 범죄를 저지른 게 좀 충격이었어가지고 환경이 잘 만들어줘야 된다. 저 약간 반은 동의하지만 반은 비동의. 저는 아쇼카하고 핑키는 미국에 가도 똑같을 거라 생각해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은. 근데 다만 조금 다른 뭐 인도와 미국이 조금 다른 법이나 제도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사실상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천성이라던가 이 행동하는 거는 별반 다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 대사 있긴 해. 미국에 살아도 우리 인도인이다라는 식으로 뭐 얘기한 거 있었는데 아숍이었나?
그래서 그리고 마담 핑키가 떠난 거에는 사실은 마담 핑키는 인도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카스트 제도와 자본주의가 섞여 있는 이 인도에서 마담 핑키는 제도적으로 낮은 카스트가 낮은 계급이기 때문에 게다가 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뉴욕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이 카스트 제도 안에 있는 시집에서는 되게 약간 입 닥치고 있어야 되는 며느리로서 그냥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담 핑키는 절대 인도에서 남는 걸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고가 아니어도. 맞아. 사회주의 정치인 나오잖아요. 여성은. 그 캐릭터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되게 엄청 멋진 정치인처럼 나왔는데 첫 등장해가지고 뇌물 당당하게 요구하고 안주니까 침을 탁 뱉잖아요. 와, 근데 진짜 약간 쇼킹했어요, 그때. 아, 근데 진짜 제가 뭐 내 코가 석자고 이런 느낌이긴 한데 뭔가 인도 예전에 그 슬럼독 영화 봐도 그렇고 아까 말한 뭐 행복 그 영화도 그렇고 약간 진짜 너무 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나라의 이 뭔가 카스트 제도 이후에 급격하게 뭔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막 빈부격차나 그런 정치 비리? 그러니까 너무 비리 같은 게 심하잖아요. 이런 게 얽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에 인도 영화를 봤을 때 이런 걸 접하면 이게 편견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보는 인도 영화마다 이런 걸 다루고 있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니 진짜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또 이렇다는 거잖아요. 소설을 각색한 건데 소설이 2008년때 이제 맨부커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2008년작을 2021년인 지금에서 또 만든다는 거는 결국은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또 얘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너무너무 암담한 거예요, 진짜. 맞아. 너무 안타까웠어요, 진짜. 그 카스트가 폐지한 적이 없다던데. 그러니까 카스트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법은 있대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쉽지 않죠. 그래서 영화에서도 낮은 계급이냐 높은 계급이냐 물어보는 그 장면이 뭐 우리 다 알면서도 되게 좀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발람이 머뭇거리고 막 낮은 계급이라고 말하는 장면도 좀 그렇고 이 영화에서 좀 흥미로웠거나 기억에 남는 연출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중간중간에 뭐 인용? 약간 이게 소설이 원작이다 보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뭔가 인용구? 같은 것들이라던가 아까 뭐 카스트 제도의 숫자라던가 이런 되게 팩트나 문학작품 문장 같은 것들 중간중간에 되게 맛깔나게 던지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 너무 좋았어요. 그 조카랑 같이 백호를 보러 갔을 때 그 실로 이게 정확히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실로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인간은 노예가 되기를 멈춘다. 이 인도 시인의 식구가 나오면서 계기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출도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이거는 약간 연출의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 되게 좋았는데 이게 델리로 간 다음에 호텔에 들어갔을 때 그 하인들이 머무는 지하 주차장이 펼쳐지잖아요. 맞아. 저 그거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인도를 제가 잘 몰라서 더 아마 흥미로웠을 것 같은데 와, 저 고급스러운 호텔의 지하에 하인들이 머무는 저런 세계가 있구나. 이게 너무 재밌었고 그 안에서 하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게임도 하고 잠도 자고 뭐 먹기도 먹고 다 하는 거잖아요. 또 이제 기생충이 떠올랐는데 맞아, 진짜 지하. 약간 지하 세계에 있는 그 하인들의 삶이 너무 그 장소적으로 보이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인물들 연출이 되게 좋았고 그 인물들 보느라 긴 러닝타임이 되게 지루하지 않았는데 뭐 발람이 되게 뭐 다 하긴 했지만 그 약간 조금씩 그 심리가 변하고 쌓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른 캐릭터들도 그렇긴 했지만 점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는 그것들이 긴 러닝타임의 장점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마지막에 나타났던 장면들이 어린 아이 치기 전에 술 취해가지고 잠깐 내리게 하잖아요. 발람. 그 장면이 너무 슬픈 거예요. 덩그러니 남겨져 있고 진짜 여기서 자야 될 것만 같고 진짜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나와 변한 게 없다 아직 이런 느낌이 싹 나타나면서 너무 슬펐는데 그 이후로 점점 더 좀 다크하게 들어가는 그게 나오기 시작해서 그 장면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남고 그다음에 그 호텔에서 그 나 살인했어 하는 서류에 작성하고 나서 호텔에 그 아주 작은 무슨 갈대인지 뭔지 그런 그 화단 같은 정원. 쭈그려가지고 정원 같은 데 쭈그려 있는 그 장면은 너무 슬픈 거예요. 맞아. 위에서 완전 이렇게 바라보는 그 장면. 저는 그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핑키가 친구가 놀러 왔을 때 발람이 그 갖다 줬는데 무심코 사타구니를 긁었을 때 진짜 기겁하고 보낸 다음에 다시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발람이 처음 한 게 치약을 사는 거였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왜 아버지는 나를 짐승으로 키웠어요. 이런 독백이랑 같이 그 장면이 나왔었는데 이게 진짜 나를 하인으로 정체성 갖고 있는 사람이 이때까지 살아온 그 삶의 방식이 한꺼번에 이렇게 확 깨달아지는 그런 장면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치약을 사서 양치를 막 몇 번이고 막 이렇게 박박박박 닦는 그 장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하인이라서 이를 닦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장면을 연출하기가 다른 영화에선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선 그런 게 가능했고 사타구니를 긁으면 안 되는지 알려주지 않았나요? 라는 대사를 쓰는 것도 굉장히 되게 과장된 것 같지만 뭔가 이 영화 안에서 되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게 좀 좋더라고요. 어휴,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참. 그니까 21세기에. 네.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까 그 지하실 얘기해서 갑자기 소름이 끼쳤는데 생각해보면 이런 카스트 제도나 이런 차별이나 빈부격차 문제가 크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주의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와 버리면 사실은 그 밑에 있는 그 하인들이 결국은 그냥 뭐 약간 유연한 고용 구조에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피고용인으로 그냥 변하기만 할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생각해보면 되게 대부분의 많은 플랫폼 산업이나 이런 지금 자본주의 산업이 그렇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조금 더 이용하기 쉽게 만드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결국 인도에서도 그렇게 하인으로 부렸던 것이 뭐 조금 이제 세련된 방식으로 좀 사용하는 사람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발전을 할 거고 그 안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그대로일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처우라던가 뭐 대우라던가 글쎄 인간적인 이런 것들은 진짜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로 안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소름이 끼쳐서 큰일이다. 진짜 정치 아니면 범죄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게 정말 현실이겠지. 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영화가 너무너무 암울하고 어두운 영화다. 진짜. 어떡하냐. 제목도 화이트 타이거라는 것도 진짜 암울함을 나타내는 게 한 세대에 하나 나타나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그런 사람조차도 범죄를 저질러야만 어떻게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게 참 인도의 앞은 어떻게 될까. 심지어 13억 이사는 그 나라는 참 어휴. 그러니까 근데 되게 또 재밌는 건 그 와중에 발람은 되게 약간 야심가처럼 중국 총리한테 메일을 보내서 이제 미국의 시대는 갔고 인도와 중국의 시대가 온다 이런 식으로 막 엄청 막 부풀려서 막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 되게 우리 관객이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에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더 약간 이렇게 착잡해지는 착잡해지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만나는 장면 잠깐 나오잖아요. 잠깐. 근데 막 메일에서는 막 나 되게 성공한 사람이고 막 나와 같이 일을 하십시오라는 식으로 했지만 막상 만나서는 뭐야 이놈은 거의 이 수준으로 지나가는 그 장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맞아. 너무 한계가 명확하죠. 그 범죄로 인해서 작장을 탈출했다는 게 그리고 범죄 저지르고 나서부터 약간 맥이 빠졌다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 이후부터 모든 일들이 저는 되게 현실적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전개가. 그래서 더 맥이 빠지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감독의 의도가 있었나? 이런 너무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범죄로 인해서 뭔가 삶을 바꾼다는 거 자체가 그런 묘함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인도에는 진짜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진짜?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대부분이 나처럼 생겨서
뭐 수배가 안 되고 막 신분을 되게 쉽게 위조할 수 있고 막 진짜 그럴 수도 있으려나?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좋은 선택이 음.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음. 싶었던 걸까? 좀 맥이 빠지긴 했거든요, 저도. 음. 그 전까지는 발레맥에 감정이입을 하고 우리도 함께 그의 고통을 느끼면서 아 어떻게 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그렇게 사람을 죽여버리고 나서는 약간 분리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거를 원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맞아. 그 후에 맞아. 그의 행동들이 뭘 해도 약간 뭔가 애매하게 봐지는 그런. 더 이상 그때부터는 공감할 수 없어지니까. 그렇지. 아니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 이렇게 되는 거지. 진짜 그 무슨 신들의 나라라고 한다더니 뭐 무슨 뭐 아무튼 그런 인도를 되게 찬양하는 여러 서구의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맞아. 이 대제도로 들여다보지 않았으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러니까 되게 닭장 안에 닭들이기 때문에 체념하고 사니까 신들을 믿고 그런 삶을 되게 뭐 무슨 마치 막 신들의 나라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 정말 한국에서도 그런 시선이 한때 꽤 있었잖아요. 인도에 그쵸, 대해서 그쵸. 되게. 저도 되게 수행자의 나라. 그런 것 때문에 막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행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그 나라의 좋은 면만 보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어느 정도 여행자로서는 좀 그런 거에 뭔가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걸 어느 순간부터 했었는데 인도라는 곳을 갔을 때 과연 정말 즐겁게 100% 있다가 올 수 있을까? 아,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절대 안 될 것 그냥 뭐 같아. 문화적 배경이나 이런 걸 떠나서도 그냥 내가 이미 이걸 알고 있는 한 갔을 맞아. 때 내가 마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나 뭐 혹은 거기서는 하인으로 불리는 어떤 계급들을 이제 보면서 참 많은 그런 걸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절대 편하게 가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호텔에 묵으면 이 호텔 지하엔 또 사람들이 있을까 이 생각이 난 날 것 같아. 맞아. 네, 이번 하는 화이트 타이거라는 영화를 보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영화가 조금 다크하다 보니까 저희도 되게 늘 안타까운 말만 계속 하다가 끝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결국 재밌게 보기는 봐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보신 분들 계시면은 또 다른 남겨주실 말들 있으면 남겨주시면은 좋겠고 또 안 보신 분들 있으면은 저희 얘기 들으시고 또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화에도 저희 요새 영업도 약간 신작이랑 연관돼서 하는 거 많이 하는데 뭘 또 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화에 또 찾아올게요. 하나, 둘, 안녕. 셋. 뚜뚜. 뚜둥. 뚜둥.